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오늘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KF-21 블록2가 블록1과 비교해서 갖는 가장 큰 기술적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알려진 대로 블록1은 이제 공대공 전투만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일반 재래식 폭탄, 무유도 로켓탄 이런 거는 이제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밀 유도 무기를 장거리 공대지라든지 공대함 미사일 새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소위 이제 미션 컴퓨터 통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대공 전투, 공대공 미사일 중심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재래식이 그냥 무유도 무기들은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입을 하고 시장에 내놔야 되고, 우리 실전 무대에 빨리 배치해야 되고, 왜냐면 아직도 우리 공군에서는 노후 전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 전투기라는 거는 3세대 KF-5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북아시아 이 주변국 4강 주변국을 보면은 3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죠. 러시아나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변방이나 이제 J7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KF-21 역할이 1차적으로 블록1이 그거로도 빨리 40대가 배치가 되는 게 이제 시급하고, 두 번째 블록2가 이제 80대인데, 이거는 이제 장거리 공대지,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이것도 좀 서두르고 있는 편인데, 좀 시간이 좀 간당간당하죠. 블록2가 이제 시스템, 내부 이제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은 갖다 부착하는 미사일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서로 이제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의 어떤 플랫폼과 어떤 미사일과 어떤 무장이죠.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블록3라고 하는 이제 스텔스 전투 개발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엔진 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제 공동 개발입니다. 순수하게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과 함께 국제 공동 개발로 돼 있어요. 원래 10년 전부터 계획. 그래서 그런 플랫폼과 엔진 개발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죠. 그래서 현재 블록1과 2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전투기로는 라팔, F-16V 등 기존 4.5세대 전투기와 경쟁해야 하는데, KF-21의 국제 경쟁력과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4.5세대라고 해서 똑같은 전투기로 생각하는데, 이 라팔 전투기 플랫폼 자체는 지금 한 80년대 말, 86년도부터 등장을 했죠. 상당히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리 날고 뛰는 프랑스라도 스텔스의 어떤 외형 기반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등장한 전투기고, 지금 이제 4.5세대의 라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량을 이제 시도를 해서 2013년도 이래로 시도를 해서 A사 레이더,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4.5세대, 0.5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 4세대 전투기로 출발했는데, 근데 워낙 기반이, 이 전투기 기반 출발점이 35년 이상, 40년 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지금의 우리가 4.5세대랑 틀려요. 우리는 처음부터 10년 전에 이제 출발했죠. 4.5세대로 어떤 명식 딱 지정을 하고, 그래서 외형도 미래를 내다보고 디자인을 처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스텔스 외형을 그대로 참고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버렸고, 물론 이제 내부 무장창은 이제 그 다음에 블록3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 중심으로 도료를 스텔스 도료를 한다든지, 추가 개발 요소죠. 엔진도 더 추력이 높은 거, 그게 블록3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 시대적인 차이가 달라요. 같은 4.5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5세대로 엄밀히 따지면 일본의 F2 전투기도 2000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A사 레이더 구형이죠, 구형. 옛날 구형 A사 레이더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장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전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4.5세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개량도 좀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같은 세대가 어느 시점에 등장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세대, 4.5세대가 이제 많이 이제 점유하고 있고, 5세대는 극히 이제 제한적인 국가들, 아니면 소량으로 유럽 중심으로 나토 국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주 최신 4.5세대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2까지 가서 120대까지 만들면은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목표로 하는 블록3가 바로 이제 203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40년에 완료를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5세대 전투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F-16V라는 것도 이 전투기도 그 플랫폼, 외형 자체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A사 레이더를 넣기 때문에 4.5세대라 불러주는 거고, 그 디자인 자체는 최초로 우리가 접했던 거는 1974년도. 이것도 상당히 50년 된 디자인 기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근본적으로 4.5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플랫폼을 개량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스텔스 목표를 기획을 해서 설계를 했느냐. 거기에 맞게 A사 레이더를 이제 그것도 최신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넣느냐. 소자 수가 이제 여러 개. 그래서 그거에 따라 능력이 이제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라팔 전투기는 현재 보니까 어느 정도 팔린 만큼 이제 팔려 나간 거예요.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이제 남미 국가들이죠. 스웨덴은 슈퍼 그리펜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콜롬비아, 페루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일종의 자기들이 국경선이 접해 있지 않더라도 그쪽 지역 영내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투기를 사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마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건 다른 전투기다. 똑같은 4.5세대로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이 KF-11은 이제 지향을 하고 또 블록2라는 거는 이제 아주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이거를 사주려는 뭐 충분히 많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뭐 판매를 전 세계 뭐 180여 개국, 190여 개국에도 뭐 상도를 한다는 거 아니고 뭐 전투기를 이제 전력으로 삼는 나라가 50개국 미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근데 거기서 또 줄어들죠. 50개국 미만에서 이제 뭐 공산권, 구공산권이나 이제 회색 국가 중에서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 그렇게 하면은 실제 뭐 라팔과 또 비교해서 아니면 K9 자주포 이런 거 선례로 들면은 나라를 딸 수 있는 게 한 10여 개국은 이제 앞으로 롱텀으로 뭐 판매가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블록3가 또 나오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 미국제를 살 수 없는 나라, 중국제나 뭐 러시아제도 바로 뭐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2040년대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앞으로 이제 열릴 것이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열하신 뭐 라팔이나 F-15E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인다. 다른 전투기다. 똑같은 4.5세대가 아니라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다른 무기 체계와 연계된 패키지 상품 수출 전략이 가능한가요? 이 패키지 상품 수출은 일단 폴란드가 그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은 그 아주 우수 고객이 우리한테 됐고 그다음에 페루도 남미의 페루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뭐 형태 이런 패키지로 이제 묶어서 한번 이제 신뢰를 얻어가지고 판매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전투기 뭐 처음에 이제 FA-50 중심으로 T-50이나 KT-1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상당히 속을 새기고 있는 KF-11까지는 이제 한국 무기 체계인데 또 수출 기반이. 근데 함정이나 지상군 무기 체계는 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유럽의 기반이 또 서로 이제 인적 서로 이제 교류나 어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행정부의 또 수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제라든지 뭐 더 나와서 뭐 저쪽에 네덜란드 또 뭐 다른 나라들 뭐 이렇게 많이 섞여가지고 도입을 이제 하고 함정 같은 경우 뭐 네덜란드제도 뭐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이렇게 안 맞고 이게 패키지 수출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고 제한적인 거고 오히려 신규 어떤 우리 무기 도입국을 찾아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폴란드하고 이쪽이 이제 남미의 페루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폴란드나 뭐 필리핀, 페루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계속 계약을 맺어야 되는 단계적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딴 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단 손에 쥔 고객들, 우수 고객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꾸 뭐 분산, 어떤 우리 그 세일즈 능력이나 어떤 신경 쓰는 어떤 방위사업청에 그걸 분산시키지 말고 현재 잡아놓고 우리 가시권에 들어온 나라들의 관리를 더 철저해서 완전하게 그 수익을 가져오자. 뭐 현지 생산을 하든 합작 생산을 하든 간에 수익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구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완결을 지어야 되고 최근에 뭐 호위함도 추가로 더 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존에 얘기된 거 말고 추가로 뭐 2척을 더 사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고 뭐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F-50 그리고 나중에 이제 KF-11도 살릴 나라인데 그다음에 호위함 그리고 이제 지상군 무기체계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뭐 소총류 같은 거는 이제 이미 들어갔었고 트럭 옛날 이제 뭐 구형이 하지만 기아 자동차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판매할 물건이 오히려 필리핀이 더 많다. 그걸 더 확대를 하자. 지금 지상 무기체계 지금 진출 못한 것 중에서 그 나라의 효과적인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105mm 트럭 자주포. 요거는 이제 실제 2017년, 16년, 17년도에 그 말라이 전투에서 105mm 견인포 가지고 이제 하여튼 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견인포이기 때문에 트럭으로 끌고 와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105mm 트럭 자주포는 그걸 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필리핀군에 아주 필요한 무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죠. 근데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K9 자주포에 떨어지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이거 팔면 얼마 남고 이거 팔면 이거밖에 안 남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들 쓰는 그게 이제 좀 사각지대인데 일종의 실무자들의 뭐 경영진들은 이것저것 다 팔길 원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너무 좀 소홀히 한 것 같고 저쪽이 뭐 뺏긴 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 뭐 자질구레한 무기들은. 그래서 그런 면을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현재에 있는 나라들을 더 좀 신경을 더 쓰자 하는 입장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은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F-21의 국산화 과제와 무장 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K방산이 1975년 그 M16 A1 소총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미국제죠. 면허 생산이었고.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그 K9 자주포 전에 있었던 K55 자주포도 이제 미국제 M109 A2를 이제 한국화 시킨 거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쳤고, 항공무기도 이제 KF-16도 그런 최초의 이제 제대로 면허 생산해서 지금 T-50을 거쳐서 KF-11까지 왔고. 그런 측면에서 엔진도 이제 하나의 이제 거대한 과제인데, 근데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언론들이 잘못 소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쓴 게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 이번에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죠. 최초 이제 개발 진입을 하는 건데 국방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엔진은 뭐 국산 엔진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데 국산 엔진 아니에요. 아주 엄밀히 얘기해서 국제 공동 개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미 정부의 승인을 받고 최초의 2015년도에 KF-21의 엔진에 채택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KF-21이라는 게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120대로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보고 그 단계로 넘어가면 120대 이후에 블록 3죠. 그게 이제 KF-XX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추력을 더 높인 공동 개발을 하자. 그 F414 엔진 기존에 납부한 거에 발전형을 같이 하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기술 이전을 두 단계인데 처음에 뭐 13%를 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17% 줘서 거의 뭐 30%의 기술을 이제 고유의 기술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습득을 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동 개발로 들어간 거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뭐 그냥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단계를 블록 3 스텔스 전투기 블록 3를 거친 다음에 그게 완성이 플랫폼 외형 그 설계죠. 뭐 내부 부장창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엔진하고 만나는 시점 결합이 돼서 딱 항공기가 완성되는 게 블록 3가 2040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개발 테스트 다 끝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엔진이 그 전에 3년 전에 결합이 이제 와서 만나서 이제 비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마치 지금의 엔진처럼 F414 엔진에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110대 곱하기 2대 하면 이제 240개 최소. 물론 이제 여분 또 따로 이제 스페어가 또 도입이 되겠지만. 이건 면허 생산이죠. 그러면 우리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카이가 처음에 KF-16 면허 생산했어요. 전투기,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KF-16 면허 생산했고. 그 다음에 국제 공동 개발이 바로 T-50, FA-50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엔진도 일단 지휘사고 공동 개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완수를 하면은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으면서 바로 넘어가는 게 마치 KF-21처럼 6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가 혼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 블록 3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6세대는 언급을 해도 그 다음 문제니까 또 다른 그 새로운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비율이 좀 비중이 낮아요. 근데 시중 언론에는 아주 과장되게 얘기해야 되고 예산을 또 개발 예산도 우리도 받아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돈을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 예산 중에 아니면 R&D 예산으로 산자부 쪽이라든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바로 6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래픽을 그렇게 보여주고 근데 실제로는 블록 3 엔진 국제 공동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연구진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년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던 거 2015년도 그리고 이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말하는 걸 딱 보니까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유튜브나 언론에서 얘기한 거 달리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그 능력을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무기체계 엔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과정은 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내 것을 제대로 된 내 것을 만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KF-21이나 K2 전차가 그렇게 해서 나왔듯이 그 전에 다 면허 생산이었어요. K2 전차도 그 전에 K1A1이 있었죠.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미국의 면허 생산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였어요. 뭐 국내 공장에서도 뭐 다 이렇게 합했지만은 뭐 창작비도 우리도 하지만은 전차도 그랬고 전투기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도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중간 단계.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미사일들 온갖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이 착수가 됐죠. 이제 최근에 뉴스들이 나왔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그다음에 이제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근데 이것도 해당 뭐 이게 업체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면 아니면 AD들이라든지 사실 얘기를 자세히 안 하죠. 뭐 외국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삐져나오는 얘기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제 타우러스 지금 우리가 공군에서 250여 발 갖고 있는 타우러스를 뭐 여러 가지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제 무기가 아니고 이제 독일제 무기다 보니까 실제 ADD 중심으로 뜯어볼 수도 있었고 뜯어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상상, 추정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대로 카피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엔지니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것, 좀 더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가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선이죠, 개량. 그래서 그런 기반에 결국은 이제 독일제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공대용 미사일은 이제 미티어, 영국 중심으로 이제 다국적으로 만들었던 서유럽에서 또 그 미사일을 또 기반으로 또 모방해서 결국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지나면은 마치 중국의 최근 미사일처럼 아주 최신 미사일처럼 독자적인 자기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뭐 공대공 미사일도 중간 단계 미국의 암남을 흉내낸 미사일, 그 12형이죠. PL-12.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PL-15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게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사용해서 인도 공군을 몇 대 격추했고. 그래서 이 무기의 어떤 발전, 개발이라는 게 다 중간 단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못났다, 이게 뭐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떤 분야별로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독자 디자인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KDDX는 또 핵 문제고 미사일 쪽에서는 또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엔진은 또 이제 그런 단계고 그래서 진정한 이제 K 방산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또 제대로 혼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미국하고도 또 뭐 어느 정도 또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30년대 향후 이제 5년 정도 지나야만 왜냐면 지금 미사일 같은 게 국내 개발하는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 양산 배치가 2032년에 또 기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별다른 얘기로 하면 양안 사태 시점이 또 위험한 시기는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다가오는 이제 시간을 보면은 2030년, 32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군사력 국방, 뭐 K방산 관련해서 또 중요한 새로운 또 2단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의 예전에 맞는 걸 지금 파는 거거든요. 현재 K2 전차나 뭐 K9 자주포, F-50이 이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물건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무기들이 2030년대 등장, 양산 배치되면 이제 그게 또 신제품으로서 이제 제2단계 K방산으로 이제 또 시장을 찾아 나가는 거죠. 수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좀 비하하고 이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KF-21 블록2를 의식해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투기 분야는 걔들은 이제 일단은 망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러시아에 뭐 쫓아가서 제발 주세요 해가지고 뭐 SU-30을 도입한다 할지언정 그거는 거대한 4세대나 뭐 레이더 바꾸면 4.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스텔스에 보유를 하고 있고 더 도입이 되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KF-21의 스텔스 전투기가 나올 이제 예정이고 좀 몇 년만 좀 지나면은 물론 또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미 격차가 항공 분야 지원기 포함해서 이미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한 게 재래식 무기가 격차가 육해공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올인하고 투자한 게 이제 전략 무기죠. 소위 핵무기, ICBM, 탄도탄, 그다음에 대형 방사포. 이제 앞으로는 또 드론에 더 이제 돈을 쓸 거고 이제 벌어온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온 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온 돈을 드론에 또 투자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전투기를 뭐 우리 KF-11 나온다고 해서 북한에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 다만 이제 움직임이 북한이 방공망을 이제 현대화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로 러시아가 이제 좀 기술을 이제 기술자들 사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왜냐면 국경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철도로 조용히 밤에 정찰위성에서는 누가 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전투기 쪽이 아닌 러시아의 은밀한 기술 지원은 이제 방공망 개선 현재 북한판 S-300계열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향상시키 개량형으로 만들게끔 도와줄 수는 있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이제 잠입을 해서 그래서 그 방공망을 강화하지 않을까 대공 미사일 쪽으로 기존의 스텔스는 거리에 레이더 탐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다 회피가 되는데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KF-21의 어떤 그 스텔스화가 안 된 블록 1, 2 이 경우에는 좀 견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대공 미사일 쪽으로 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 쪽으로 이제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북한이 그 어떤 자기들이 군비 투자 개발 무기 개발에 전투기는 이미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개발 이거는 이미 1989년 이후 그 방연 공장에서 미군 식구를 이제 우리의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KF-16 면허 생산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전투기로 뭐 개발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 입장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마치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군이 그 지대공 SA-2 가지고 미군 전투기들 미국의 해군 해병대 공군 전투기를 뭐 많이 격추했듯이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강화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개량형을 개발 완료해서 대량 생산을 나름대로 해서 전 지역에 부대 배치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드론 공장도 북한에 세운다고 하고 있고, 뭐 우리도 뭐 긴급 도입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위협이 새로운 재래식 무기의 어떤 위협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는 뭐 지금부터이긴 한데 이것도 뭐 향후 한 2028년 넘어가면은 위협으로 이제 등장하죠. 그때 우리 또 KF-21 전투기가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부대가 배치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 또 될 거는 같아요.
같아요. 근데 북한의 어떤 전투기 관련돼서는 이미 뒤처지고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무기와 ICBM은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기존에 이제 중국이 전술 무기, 대만 침공하기 위해서 뭐 육해공, 해병대 무기, 일반적인 무기를 이제 현대화, 미국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겠다. 그 한국만 포함해서 거기에 집중을 한 2012년 이래로 이제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니까 물론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국 대비 전술 무기도 한 70% 이상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간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99%까지 올라가려면은 좀 더 앞으로 향후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한 대로 2017년도에 바로 완성을 다 하라 했는데 지금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들이 다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이 행사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또 전술 무기들 다른 무기들 그것들이 다 실전 부대 배치에 다 전체 골고루 배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상하는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는 그런 실전 상황은 아마 향후 2, 3년 내에는 실제로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2030년대에 30년대에서 2035년 사이에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무기가 구비가 되고 보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번의 특징은 그 미국을 상대로 전략 무기 대륙간 탄도탄.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대륙간 탄도탄이 뭐 DF-61이니 뭐 DF-5C니 뭐 이렇게 해서 동풍 시리즈가 등장을 해서 공개됐는데 근데 뭐 그거는 옛날에 뭐 먼저 냉전 시절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소련이 했던 그런 어떤 ICBM을 계속 개량령을 시리즈 번호로 달리하는 걸 개량령을 이제 공개한다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전략 무기가 진짜 이게 변화가 있나 보네 하는 게 JL3 수중 발사, SLBM 탄도탄 이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일단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진출을 해서 잠복해서 미국 본토령에서 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안전하게 자기들의 호위함들이나 초기함들이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안이죠. 중국 연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게 나름대로 중국의 전략 무기였던 좀 한 단계 발전하고 있구나. 또 이게 플랫폼 잠수함이 좀 새로 이제 건조돼서 결합이 되면은 실제적인 위협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향후에 진행이 될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초도 제품, 시제품 같은 형식으로 이제 공개를 이제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ICBM, SLBM의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SLBM이 좀 자기들이 진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고, 저 위협이 이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하게 요즘 얘기하는 게 극초음속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2014, 15년도에 러시아군이 이제 시리아에 뭐 폭격기를 지출 처음 시키면서 뭐 항공모함 지출시켜요. 자기도 미국만큼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러시아가 서방 측, 나토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뭐 극초음속이라니 뭐 아니면은 지구상에 또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채공하면서 쏠 수 있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한 5가지를 이제 위협 무기, 신무기로서 공개를 합니다. 푸틴 중심으로. 그게 한 10년 사이 있었죠. 그게 이제 먼저 상당히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것들은 이제 일부 사용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 전쟁의 향방, 승패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만 이제 희생시키 죽이게 되는 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걸 이제 방어를 못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뭐 대량으로 뭐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먼저 그걸 사용한 그 극초음속 무기들을 보니까 저걸 대량으로 사용할 때가 이제 문제고 저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좀 많다, 늘어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보게 됐고, 중국은 이제 그걸 그대로 보면서 실전 배치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뭐 YJ17, YJ19, YJ20 번호도 뭐 참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게 Y자로 시작하는 Z자로 시작하는 게 별로 이 서방 측 기준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YJ17은 이제 DF-17 미사일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 HGV라고 하는데. 탄두를 탑재한 뭐 대함 에어로 볼리스틱 미사일. 참 이거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뭐 무기 체계를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인데 외우기도 어려워요. 현재 YJ17 이제 등장을 시켰고 YJ19는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대함 수랑 미사일. 그러니까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을 이제 격파한다, 격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미사일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할 거다. 현재 뭐 시제품이 나와 있다. 마 10 이상이다.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겁을 주는 거죠. 상대적인 뭐 미군도 역시 이런 비슷한 무기를 또 만들어서 미국 역시 10년 동안 이제 고생한 게 있어요. 실패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또 들어가 있고, 뭐 일본도 이걸 또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중국이 막 과시하듯이 뭐 겁을 주면서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하고 흘리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방위성이 그럼 놀고 있겠냐 이거죠. 항상 이 무기 경쟁이 항상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는 동등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뭐 밸런스가 잡히는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 항상 이쪽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서방 측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국의 국방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목적.
없죠. 근데 또 중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한 중국의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가 어마무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뭐 상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무기 체계 경쟁 발전 그 상황을 보면은 뭐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군비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국방비를 더 써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미국한테 지금 그렇게 권유, 뭐 강권을 받고 있죠. 우리도 국방 예산을 늘려서 신무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배치해라. 그러면 국방비를 더 늘려라.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못 만드는 이제 특정 뭐 항공기 무기 체계 중심으로 그 부분은 뭐 미국제를 사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저러면 이제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뭐 미군 세력. 현대화 시키는 거죠. 지금 뭐 항공 세력은 현대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전력도 미사일 쪽으로 미사일 막 10종 이상으로 이제 장만한다 하니까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그리고 대만도 계속 미사일 종류를 늘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드론 체계를 아주 대량으로 양산 배치해서 중국 연안에다가 공격을 가하겠다. 유사시에 뭐 최근 뉴스가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에요. 뭐 한쪽만 그렇게 아주 뭐 득세를 하거나 대량으로 뭐 이렇게 아주 월등하게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성능 무기 뭐 핵무기들이 점점 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군비를 뭐 감축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냉전 끝난 초기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엉뚱하게 대테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기가 2001년 9월 11일을 넘어가면서 어떤 좀 변형적인 불규칙한 무기 체계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서유럽이 좀 방위력 그 향상이 지금 당장 되지가 않는, 대신 우리가 덕을 보고 있죠. 폴란드 수출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중됐거나 잘못된 거는 이제 시장이 서방 측에서 시장이 되고, 중국의 군사 무기가 독주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항상 상대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째 YJ19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설명도 다시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YJ20,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대함 에어로 볼리스틱 미사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도 뭐 좀 속도가 엄청나다 해서 지금 3종 세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과거에 이제 흘러온 사례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정확히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000년도 미 해군의 전반적인 전력을 이제 함정 보유나 종류를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았고, 전체 그 지구의 주요 대양에서 평상시에 초계 활동, 감시 활동 이걸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세력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지스 구축함 중심은 아니었고, 기존에 70년대 등장시켰던 70년대 중반에 미 해군의 현대화 사업을 이제 할 때 등장했던 뭐 스프런스급 구축함,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이제 대량 배치가 돼서 유지가 됐던 시기가 이제 2000년, 뭐 2005년까지. 근데 상대적으로 또 중국 해군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해군은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된 뭐 미사일 발사기, 수직 발사기 장착한 함정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물론 이제 수평 발사기는 이제 장착한 배를 막 도입을 하고 있을 때가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 당시에 미 해군을 상대하기는 어림도 없었고. 그러던 것이 2012년도 목표로 항공모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가져온 항공모함을 이제 자기들이 뜨는 이제 러시아제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된 항공모함을 이제 개조해서 처음 배치했죠. 그래서 현재는 세 척인데, 그때부터 2012년부터 해군력이 좀 연도별로 좀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5년도에 역시 그 항공모함 세 척이 있는데, 미군의 그 항공모함 보유 척수는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 합해서 즉각 가동이 되는 거는 7척에서 8척. 근데 여기서 대서양 함대를 왜 포함시키냐면은 중국이 이제 완전 전면전을 일으켰다 하면은 미국은, 미 해군은 대서양 함대 항공모함까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전진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합세를 해가지고 뭐 실제 7척에서 8척을 이제 중국을 상대로 전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 해군이 아직은 이제 항공모함 세 척이기 때문에 뭐 유리한 건 아니죠. 이제 다 같이 붙었을 때는 양쪽이 다 이제 뭐 격침되고 이제 그런 이제 손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손실 되더라도 비율을 따져보면은 중국 해군의 현재 세 척의 항공모함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미 해군은 그 전부 동원한 7척, 8척 중에서 뭐 한두 척이 격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미 해군은 남아있는 거죠. 마치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제한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유사시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뭐 예측할 수 없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전단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해군이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세 척을 대만 해역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세 척은 태평양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도련선 앞에 내보낸다든지, 물론
6척을 보유하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현재. 나머지 3척을 더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는 또 추진기간은 원자력으로 또 하겠다. 해양에서 어떤 머무는 그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또 실제로 6척을 다 만들어서 보유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해군이 그 11척, 10척에서 11척 체제인데 거기서 한 3척, 4척을 뺐잖아요, 숫자를. 7, 8척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정비하고 훈련하는 그 함정들은 이제 항공모함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무기 운영하는 특히 해군에서 방법이기 때문에 잠수함 포함해서 그 중국 해군도 6척을 다 완비했어도 다 있는 그대로 동원을 못 한다는 거죠. 뭐 고장이 나 있다든지 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제 6척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4척 밑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미 해군은 7, 8척이 되니까 격침되는 게 있어도 결국은 생존에서 남는 거는 미 해군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좀 가능성이 뭐 미 해군을 압도하는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판 그 이지스함 055형이라는 게 30척 정도의 실전 매치가 돼야만 뭔가 자기들이 한판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자신감을 가질 텐데 현재 그 이하입니다. 10척 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건조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다음에 관련된 건조 비용, 국방 예산이 더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미군을 이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거기에 이제 대만도 포함시켜서 호주군도 있고 필리핀의 지상 기반 것도 세력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고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중국에 대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소위 결심한다고 하죠. 결심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해군력이라는 게 아직은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2027년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중국이 뭐 빵 찍듯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위협의 어떤 존재가 시작하는 거는 2032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35년도 앞으로 향후 10년이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실제적인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군사 관련 뭐 박사님들이나 학자분들도 뭐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이제 만나시면은 지금 당장은 전쟁 날 가능성 오히려 없고 위협하는 거는 계속 지속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기 체계가 전략 무기까지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비, 구비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견에 저도 뭐 동감을 했었고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다. 근데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 자위대가 이렇게 합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한전을 대만을 상대로 하는 거는 가능도 하고 나름대로 뭐 자기들이 그걸 가져가겠죠. 격침을 했다든지 뭐 어디 일부 조그만 섬을 점령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섬, 조그만 섬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옛날에 한판 붙었던 뭐 금문도라든지 바로 앞에 있는 자기들의 본토의 앞에 있는 그건 뭐 작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점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만과 대만 섬과 본토하고 중간에 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이제 그 섬이 이제 뭐 마저도 마공도라도 이제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해당되는 나라의 한문이나 그것까지는 이제 뭐 더 나가서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의 군사력 가지고는. 근데 그 다음에는 본토 대만 섬을 이제 점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미군의 어떤 그 기지들 해외 전개된 동북아시아에 전개된 기지를 먼저 때리고 해야만 생산이 있는데 그거를 때리면은 이제 한꺼번에 제한적인 이제 세계대전 이 동북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리한 거는 사라지죠. 다 가세 합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군이 뭐 머리가 복잡하죠. 무기는 이제 일단 외형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성능 향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과시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이게 전쟁이 자기들이 벌려야 되는지 그냥 대만 하나만 놓고 이제 뭐 미사일 공격한다든지 뭐 상륙전을 시도한다든지 해당되는 지금 나와 있는 미군이나 자위대를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아직 자기들의 승산에서 또 떨어지는 게 이제 그게 진전이 되고 상륙을 한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나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현재로서 그러면 반대쪽에 상륙하지 않은 지역에 미군 병력이나 일본 자위대가 이제 합세를 하면은 진짜 그것도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실제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뭐 점령을 한다. 뭐 지금 러우 전쟁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할 수 있듯이 처음에 초기에는 다들 걱정을 했는데 지금 벌써 횟수로 4년째고 그래서 이게 지금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태가 그렇게 간단한 군사적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랜 기간 50년 이상 자기들이 또 좀 밀렸던 부분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못했던 부분이 지금 아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일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거에 이제 동조하는 나라도 있고 이번에 이제 뭐 가장 최신 소식에 카타르 이제 공습한 거 있죠. 하마스 거기 뭐 지도부가 나와 있다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중동 세력도 역시 다 서로 나눠져 있고 종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 부분은 이 양안 사태도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뭐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기술력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나요?
오히려 현재 기준보다는 그동안에 한 2007년부터 뭐 최근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 북한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를 이제 쭉 지켜보면은 오히려 2010년대까지는 좀 뭔가 의심을 좀 들었는데 2020년부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뭔가 기술이 어떤 형태로인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런 종류별로 무기체계별로 특히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주포가 중국 기반의 디자인이라든지 포 시스템이라든지 의심을 하게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의심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뭔가 기반 어떤 기초적인 해결 못하는 자기들이 미사일 개발할 때나 이런 전자장비 개발할 때 아니면 이제 지금 북한의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화력함 비슷한 구축함을 이제 5,000톤짜리를 이제 건조했는데 거기에 뭐 관련된 발사기라든지 이게 좀 의심이 가는 사례가 오히려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이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기상 장비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모방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제 뭐 가져와서 했는 경우는 있어서 기술 이전에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빼돌리거나 어떤 접촉을 해서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이것도 뭐 중국 기술력이 들어간다. 왜냐면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또 이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러우 전쟁 이제 지속되면서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뭐 한꺼번에 전투기도 주고 뭐 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잠재적인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되는 하나하나 요소로 다 살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대로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이제 뭐 생겼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모방 생산, 모방 디자인, 설계하는 것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핵심 기술에 아주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모방 생산한 제품의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가서 뭐 일부 비공식적인 협상을 해서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그래서 급히 가져와서 이제 결합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국산 무기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뭐 상당히 뭐 복잡 남의 나라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모방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의식 많이 했었죠. 이게 서로 협력을 해서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ADD가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조기온보 통제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 뭐 기술이 들어왔다 뭐 이제 하는데 그것도 뭐 새로울 게 없는 게 과거에 이제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 이란하고 이제 전쟁했던 뭐 80년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과 전쟁하던 걸프 전 때 90년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체계를 IL-76 수송기에 거의 비슷한 레이더 체계를 결합해서 개발 시도를 이제 이라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조기용보 통제기 개발 시도하는 거 보고서 이라크도 저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뭐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기술 지원해서 뭐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파키스탄을 통해서 다 결합을 해서 뭐 이란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이란과 파키스탄에 또 뭐 중국 기술이나 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이제 경유해서 입수해서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있으면은 저거 러시아 기반 기술인데 이거 중국 기반 기술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협조가 잘 되는 나라들의 그런 거쳐서 받는 그런 기술을 이제 입수하지 않았을까. 이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중국 기술력이 전폭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 하는 거는 좀 단정 짓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뭐 러시아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지역적인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줄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뭐 지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영역 작전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다 영역이라면은 이제 뭐 미사일, 탄도탄, 순항미사일 기반 뭐 드론 그게 이제 타격 수단이고 우주 감시 이제 정찰 감시 자산이 이제 중국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 한반도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거 요소 군사 시설을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위장과 뭐 피해가는 방법 역시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평상시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례들이 있는데 사이버전 그 사이버전이라면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데 일반 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뭐 통신 회사들 뭐 해킹을 한다든지 뭐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갈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중국의 어떤 북한은 당연한 거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 손에 잡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전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어떤 비정규적인 이제 전쟁으로 이제 포함시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제 양안 사태가 이제 일어나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인재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들이 이제 판단해서 공격을 해올지 근데 현재 뭐 한미 간의 그 규정상 그 법 규정상 주한미국 기지는 우리가 이제 빌려준 거고 아예 뭐 미국의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뭐 우려되는 거는 뭐 사이버전이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보복을 한다든지 우리가 한미연합
전력이 더 강대해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버 전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부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 기반으로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와 이번 열병식 메시지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 중국제 무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뭐 좀 싸구려 무기, 뭐 성능 안 나오는 무기, 그리고 이제 너무 다종다양한 그 지상군 그 기관 무기라든지 자주포를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후속 군수위원회 저게 제대로 되겠느냐, 너무 복잡하다, 마치 러시아가 여러 종류를 만들듯이. 근데 서방 측은 그렇게 안 하는데 딱 표준에 대해서 하나만 집중하는데 K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 중국제 무기가 형편없고 아프리카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이제 거대한 대륙에서의 중간에서 이쪽에 나라들 뭐 짐바브웨니 뭐 이런 나이지리아 그런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중국제 전투기 뭐 J7이라는 옛날 3세대 전투기 운영하는 나라도 주력기를 운영하는 나라도 지금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게 평가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하시켰고 이제 형편없다. 제가 나쁘다 무기가 또 국제 무기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접 못 받는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파키스탄 공군이 J-10C 엑스포트 수출령을 도입을 해서 거기도 미사일도 역시 거기에 걸맞는 장거리 200km 나오는 미사일 그로 인해서 다 인도 공군은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을 했다. 짧은 시간에 이제 공주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평가 자료를 했던 게 중국 무기가 이제 성능이 향상됐네, 저거 만만치 않네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실 눈에 나타난 거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 왜 중국제 무기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이 향상된 신형 무기들이 뭐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왜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안 되고 있냐? 근데 그거는 배경에 대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 소위 내수라고 하죠. 일반 물건으로 자기들 중국군의 육해공 해병대에 먼저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해서 수출이 우선이 아닌 거죠. 우선시하는 게 자기들 침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현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군이 저 변방, 뭐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아주 그 사막 지역 이 왼쪽에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대만에서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면 왼쪽이에요. 그쪽에 그 변방 부대는 뭐 옛날 뭐 전차, 뭐 59식 전차라든지 뭐 J7 전투기 같이 3세대 전투기 이런 게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배치가 후방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별로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 군부에서의 욕심은 이제 그것까지 다 대체하려면 더 생산을 해야 된다. 이 전방 소위 뭐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동북아 미군 상대로 배치있는 연안 쪽에 신형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 후방도 어느 정도 좀 현대하려면은 이 전방에 배치된 무기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확실하게 꽉 차야만 거기서 나오는 또 B급 무기들이 또 C급이가 있는 대로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후방 무기 체계로 해서 무조건 제일 나쁜 게 가 있으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쓰던 게 뒤로 와서 이제 배치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래로 전투기나 훈련기는 이제 했는데 그게 많이 안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2022년 그 러우 전쟁에서 폴란드 쪽에서 9월달에 우리 계약을 1차 계약을 한 게 뭐 자주포 중심으로 F-50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돋보인 거죠. 중국은 이제 지지부진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새롭게 급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뭐 신경을 안 쓰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 자국군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군 같은 경우 J-10C1을 뭐 아주 오랜 기간 그걸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죠. 왜냐면 인도 공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다 현대화 된 게 입증이 됐고 J-10C 그다음에 그 전에는 JF-17이라고 이제 수출형 그 전투기 파키스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뭐 거의 200여 대 가까워졌다. 그래서 현대화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제 무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중국제 유한급 잠수함 그러니까 파키스탄 해군을 위해서. 그래서 특정 인도를 아주 기묘하게 자기 주변국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자기들의 우방부 배정을 하는데 그게 당장 파키스탄 중심으로 배정이 된 거고 아프리카 쪽은 옛날에 선심 쓰듯이 헐값에 싼 값에 이제 뭐 그런 3세대 전투기라든지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일단 중단한 거죠. 거기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파키스탄 공군이 J-10C 가지고 인도 공군을 이렇게 격추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라든지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뭐 이집트 뭐 여러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뭐 되게 서방 측에서 사실 회색지대이면서도 또 이집트는 또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대로 바로 뭐 중국제 전투기를 당장 뭐 도입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론에서는 항상 뭐 선정적인 기사하고 소재가 필요하니까 당장 뭐 도입하기 위해서 다 결정 끝났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중국제 무기가 성능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자국 군대의 어떤 현대화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진전이 없었다. 근데 그러한 무기의 또 수출 버전을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내수를 이제 충족했으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본격 나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K방산
방산에 어떤 부닥치는 지역이 있죠. 그것도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나라, 아랍에미리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사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산도 좀 더 내실 있게 시장 조사, 그다음에 시장 동향을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컨설턴트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자꾸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죠. 우리나라 미국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제 무기가 형편없다. 이제 그건 다 옛날 기준인 것 같아요. 옛날 무기들. 근데 그거는 일단 사라지는 단계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K방산 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KF21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실제로 관심이나 평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KF11에서 외면을 철저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악물을 이제 보면은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분위기예요. 이건 나름대로 개발을 잘 하고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4.5세대로서 제대로 신생 4.5세대. 자기들은 이제 과거에 20여 년 전에, 물론 이제 시작은 199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F2 전투기. 그걸 한때 자기들이 내세웠는데, 이미 이제 시간은 그만큼 많이 흘러왔고 35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이제 그게 구형 전투기로 이제 전락하고 기껏해야 공대함 미사일 여러 발 달고서 4발 달고서 중국의 해군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화력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작업산 전투기를 해봤다는 이제 그런 뭐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치고 나갔기 때문에 KF-11로.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영국으로 달려가서 현재 GCAP 국제 공동 개발 그게 이제 뭐 5.5세대니 뭐 6세대니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 달리 이제 평가를 이제 이름을 주어지는데 자기들은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을 가는 거죠. 영국 중심에 영국에 이제 이끌려가는 영국과 이태리한테 자기들이 이제 한계가 엔진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에 의존해서 그걸로 합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우리 거를 이제 뭐 비하를 한다든지 뭐 불허한다든지 그런 면보다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을 상대로 뭐 이렇게 좀 뭔가 같이 연합훈련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중국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합전력의 일부분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작전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체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그런 게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부닥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평가를 뭐 잘하고 있다. 뭐 좀 더 지켜보자. 근데 결국 관건은 스텔 전투기를 앞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관건이다. 현재 블록 1, 2에 대한 진행 속도나 어떤 이루고 있는 기술은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FA50 수출에 대해서도 뭐 계속 지켜는 보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우급 전투기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외면을 하려고 하는 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KF-21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경쟁 구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맞대결 구도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4.5세대로 해서 5세대를 지향하는데 출발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 영국 중심의 일본을 이제 끌어들인 그 GCAP 차세대 전투기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제 공동 개발이 이렇게 3개국 모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4개국이죠. 그다음에 토네이도도 있었고 제 시간을 못 맞춰요. 그다음에 이제 비싸게 나오고 전투기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가 옆에 붙어 있긴 하죠. 아직은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거의 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속도 면에서 그다음에 실전 배치 양산, 수출 뭐 이런 면에서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죠. 이 영국 주도의 일본이 포함된 GCAP 그 전투기가 GCAP 203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긴 할 텐데 그것도 각국의 영국과 이태리, 일본의 부대 배치는 과연 2035년도부터 될까? 그걸 다들 뭐 좀 의심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완성을 시킨다 치면은 2040년도부터는 실전 양산 배치를 이제 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때 블록 3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질 게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영국 중심이 추구하는 게 AI를 이제 접목시켜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 넣겠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그거를 구현시키려면은 지금의 F-35 보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영국 주도의 CCAP도 자기들이 미국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안 했던 스텔스 전투기를 사실 한다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블록 3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2040년대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또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우리도 지금 AI 접목하는 것도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 전투기 그것도 지금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 그게 모이면 이제 블록 3 모이면 그때 가서 뭐 지금의 튀르키예 칸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GCAP가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잘하고 있고 KF-11 개발이 아주 순조롭고 해서 오히려 이제 2040년대에 블록 3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제 블록 1을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블록 2도 이제 뭐 여러 나라들, 폴란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다목적 전투기니까 그런 단계적 블록 1, 2, 3.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다행히도 국제 공동 개발 영국 전투기가 그렇게 아주 제대로 활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중심의 F카스, 이거는 지금 독일하고 헤어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또 결국 그러다 보면은 프랑스의 전통, 다소 에이비에이션 전통이 혼자 개발하는 옛날 미라지 전투기처럼 그런 측면에서 또 독자 개발로 이제 수습을 한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연돼서 오히려 이제 프랑스의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개념, 물론 이제 뭐 6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늦게 또 출발하면 2045년도 가야 되는 늦게 출발한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KF11에 XX라고 하는 KF-XX 하는 이제 블록 3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걸 봐서는 잘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일본의 F-35나 차세대 전투기 전력과의 균형의 변화가 생기나요? 근데 이 부분의 문제가 일본이 우리보다는 F-35를 일단 뭐 이제 더 도입을 이제 하니까 147대까지 뭐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 포함해서 B형까지. 반면에 우리는 현재 결정된 거는 39대 플러스 20대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이렇게 지금 격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향후에 몇 년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보수가 이제 일본은 늘어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KF-11을 이제 생산을 이제 120대까지 하는데 이건 또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2040년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블록 3 KF-XX 그리고 또 일본 역시 그 영국 주도의 GCAP를 이제 공동 생산을 하면서 부대 배치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균형을 한일 간의 전투기 전력이 또 다른 새로운 이제 경쟁이 들어갔다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양국이 이제 F-15 일본은 F-15 JSI라는 이제 개량 사업이 있고 우리는 이제 59대 개량 사업이 있죠. F-15K를 이제 개량용 버전으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화력, 뭐, 투발하는 별도의 전력으로 이제 빼버리면은 결국 이제 일본은 이제 F-35를 최종 147대 도입하는 거, 장만하는 거, 그 다음에 GCAP는 이제 일본판이 이제 들어오는 거. 우리는 F-35는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KF-11을 블록 3에 가서는 숫자를 이제 도입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 스텔스 전투기가 된 거로. 지금 현재로서는 120대인데 FXX라는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도 최소 120대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장기 로드맵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소요제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아주 먼 훗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2040년도부터 양산을 하더라도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5년 이후 얘기인데 그래서 KF-12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6세대 전투기를 바로 개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또 그것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 계획상을 보면은 또 다시 좁혀질 날은 다가오지 않겠나. 2040년대 이면은. 근데 중간에 과도기.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 공군 전력보다는 또 그렇게 뭐 월등히 앞서지 않는 과도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막 엇비슷하게 돼버린 시기.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급한 대로 이제 F-35A하고 B를 더 이렇게 도입하면 이제 이게 용에서 좀 벌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KF-11을 다 장만 120대 또 120대 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막 경쟁을 이제 하면 올라가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뭐 양국 간의 시속 게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좁혔다고 생각했는데 또 벌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블록 3 올해부터 R&D 개발 연구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또 다른 차세대 전투기가 되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예산 배정을 바로 오케이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 예산안에서 전체적인 액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 액수 는 것보다는 이제 블록 3에 대한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전체 액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사실 소위 일반적으로 인건비 있죠. 장교나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그 개선 쪽보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돼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또 이 지금 R&D 전투기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투기, 그다음에 신무기 사는 거 미국제 거기에도 좀 더 돈을 좀 투자하지 않을까 이 전력 개선 쪽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제 어떤 인건비 쪽하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뭐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그 핵심 가운데 이제 KF-21의 어떤 차세대 KF-21 블록 3죠. 그게 이제 자리하고 있다. 뭐 주변국 문제가 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일본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나요? 일본 무기라는 게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게 이제 해금이 됐다고 하는데 활발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기껏해야 필리핀 입지를 하는 거 있죠. 뭐 레이더를 이제 판매를 처음 해봤네 아니면은 중고 호위함 자기들이 사용하던 연안 전투함을 이제 뭐 좀 거의 헐값에 뭐 6조 넘긴다고 해서 이제 그게 또 일종의 수출을 시도하는 건데 이제서 이제 일본은 방산 수출을 이제서 호주도 이제 이번에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202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향후에 GCAP 전투기가 완성이 됐을 때 2035년 이후에 이거는 아직 좀 전망하기 좀 이르죠. 왜냐면 그때 정도 10년 후에 이렇게 그 사이에 뭐 기존의 라팔이 몇 대 더 팔리거나 그리펜, 슈퍼 그리펜도 이렇게 몇 대가 더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남아 있긴 하고 그리고 또 KF-11 등장을 이제 할 것이고 수출 시장에서 FA50 블록 20도 이제 또 등장을 이제 할 것이고 조만간 그리고 미국의 F-15EX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F-15EX뿐만 아니라 F-16V도 언제 뭐 라인을 닿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 전투기 시장을 보면은 뭐 일본이 자국에서 공동 개발해서 자국에서 만드는 전투기가 어떤 이제 영업권이 나눠질 거예요. 영국은 뭐 유럽을 담당한다든지 이태리는 뭐 어디 뭐 중동을 담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동남아시아를 담당한다지. 그럼 그래봤자 이제 우리하고 부닥치면은 아마 필리핀에서는 부닥칠 가능성이 있네요. 필리핀 정도는. 나머지 나라는 일본제 이런 공동개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미 남미 시장은 또 이미 다 점유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스웨덴 같은 그리펜에서 뭐 중미는 원래 전투기 보유기 좀 뭐 미비하고 그러니까 중남미, 아프리카는 뭐 지금의 아주 낙후되고 노후화된 중국제 전투기가 계속 뭐 현대화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제 전투기에서 뭐 또 산다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치열하게 또 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중동에 진출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제 어느 특정 나라가 일본제 전투기나 대한민국 KF-11을 두고 싸울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중동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4.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도입을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그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아니고서는 이제 살 그 이유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먼저 KF-11이 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경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특정 나라로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 아직은. 근데 뭐 현재 일어나는 일본의 진출 현상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좀 부닥치지 않을까. 나중에 15년 이후에 그럴 가능성은 좀 보이는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아주 뭐 미래를 확정을 짓듯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해당되는 그 GCAP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가 제대로 된 그 시제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블록 1 기준으로 KF-11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시차가 있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훈련기 교체 문제로 FA50, T-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KF-21과 한일항공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T-50 계열을 갖는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로지 기존에 저희들 이제 뭔가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좀 교란책일 수가 있는 게 미국 보잉사의 T7 계열이나 뭐 T7J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 문제가 많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국제 무기를 사거나 공동 개발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교란책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무슨 국제 항공우주 산업청에서 이번에 모형을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독자 개발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대상국이 이제 이태리하고 군사협력이 상당히 긴밀하거든요. 일반 해상자위대가 어떤 교리, 함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태리해군은 상당히 참조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태리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현재 M346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F-35B 때문에 공동 운영국이기 때문에 어떤 조종사들을 파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건 벌써 5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T7J 아니면 이제 M346의 일본판. 그들이 진짜 경쟁에서 도입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지. 뭐 공동 개발 이외에 아니면 뭐 독자 개발은 아닌 것 같고 모형은 이제 제사수죠. 이건 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T50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했던 T50은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가능성 없는 거를 이쪽 계통의 유튜브 계통 중심으로 하도 뭐 소재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로 보고 있어요. 일본의 블로거들이 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현실화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가 일본의 어떤 방산 전시회가 하나 있죠. DSEI 도쿄.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항공우주 산업전 이제 경연제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선전을 했다고 해서 이게 판매가 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양국 간의 이제 국방장관 일본의 이제 방위상이나 우리 국방장관이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런 그러니까 민감한 분야보다는 무기 쪽으로 볼 수 있는 민감한 분야보다는 약간 옆쪽에 사이드 측면의 무기를 볼 수 있는 우주 자산, 그다음에 사이버전이라든지 AI 이쪽 부분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어요. 이걸 직접 살상 병기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그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걸 배경을 삼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쉽게 어떤 양국 감정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정에 거기에 걸치지 않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협력을 이제 한다.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기 이렇게 비무장을 하더라도 전투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다. 뭐 우리가 제시를 열심히 한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양국 간의 어떤 뭐 협력, 군사 교류 협력은 이제 발전시키려고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또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경쟁이 있는 보잉사나 M346, 레오나르도 그 중에서 일본판으로 개조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개발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저는 이렇게 앞서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엎치락뒤치라는 거는 있어도 어떤 얘기하기 좋은 그런 뭐 블로그 일본의 블로그라든지 그걸 또 우리가 받아다가 이제 뭐 만드는 뭐 유튜버라든지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와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1년 가까이 SNS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달하는 방식으로 뭐 시진핑이 조만간 이제 실각을 할 것이다. 그 내부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제 어떤 비공식적인 그 글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일단 좀 불식을 시키는 이번엔 전술적 행사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근데 뭐 이 중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 사이에서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충격적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게 그동안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게 뭐 연관이 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존의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이번에도 역시 크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병력 동원을 각을 잡는다고 할까요? 그 행사 퍼레이드 하는 병력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했던 거는 뭐 여전히 뭐 변함이 없고 그 공산권 특유의 행사를 또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대를 뭐 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말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중국제 무기 중에 이제 최첨단으로 달릴 수 있는 뭐 스텔스 폭격기 좀 예상을 이번에 나와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한 거고 이렇게 주변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충격을 이제 받을 걸 대비해서 주시를 했는데 그 해당되는 스텔스 폭격기는 나오진 않았던 거. 그래서 아직 중국의 어떤 군사력, 전략 무기나 전술 무기에 어떤 전반적으로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고서 어떤 군사 무기, 국제 군사 무기 이슈에서 좀 이제 가라앉는 쪽으로.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CCTV라는 이제 중국의 국영 방송이 영상을 전에는 이제 가져가는 거, 다른 나라에서 방송에서 쓰는 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이제 안 했는데 뭐 사실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주요 언론사에 뭐 통보를 했다는 그게 이제 한참 돌았죠. 중국 CCTV에서 보여준 화면들을 그대로 뭐 시간 좀 길게 사용하면 안 된다. 바로 걸린다. 그게 좀 전과 다른 어떤 문제거리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뭐 중요시하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전승절 행사를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더 좀 관심이 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특히 강조된 무기 체계나 연출을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와 자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 부분도 몇 년 전, 뭐 5년 전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행사들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아주 한 번에 다 쏟아낸다 그럴까요? 뭐 미국을 향해서 신무기, 무인기 체계라든지 무인정이라든지 여전히 뭐 그 당시에도 뭐 다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봤던 게 있어서는지 그 플랫폼의 컨셉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성능을 개량했다. 그래서 개량 버전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화되고 있고 타격 능력, 탄착 목표물에 돌입하고 이제 방공망을 다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능의 보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전략적인 무기, 핵무기 쪽을 이제 미국을 상대로 강화하려고 한다. 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에서 둘 다 동시에 이제 뭐 2035년을 목표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뭐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최초 같은 뭐 이렇게 공표로 한다고 그럴까요? 공시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후 10년 후에는 이제 전략 무기조차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지금은 이제 전술 무기 중심으로 대만 침공하기 위해서 신형 무기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 전승절 그 열병식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의 기적 넘어가는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이번에 잡혔다는 게 좀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고 외형상으로는 이제 뭐 군사 퍼레이드가 눈에 띄게 새롭게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뭐 전에 비교해서는 좀 금방 사그라졌다 할까요? 물론 이제 CCTV의 영향도 있지만 함부로 영상 갖다 사용하지 말라 통제하는 것 중국 관영 채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이 먼저 번에 군사 퍼레이드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이번 열병식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9월 3일 날 행사한 게 항상 뭐 무기체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그 아주 상당히 뭐 예전같이 그냥 뭐 대량으로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그걸 다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행사는 아니었고 기존에 뭐 이름만 달리하는 개량 버전들 그리고 또 외형상으로 이제 이게 사람이 탑승하거나 사람이 이제 중심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미사일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평이하게 좀 다른 사람과 달리 평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미한다는 거는 굳이 뭐 미국을 상대로 뭐 원래 2012년도 이래로 미국을 상대로 대만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계속 단계적으로 이제 크게 키워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번에 더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어떤 세밀하게 성능 개량이 돼서 질적 향상을 노리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동안 중국과 거리를 두던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러시아하고는 손잡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게 좀 찝찝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전승절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참가를 해야 되겠다, 김정은이가.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은 자기 할아버지 때 어떤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러시아, 중국을 대해서 이제 양다리 외교를 펼쳤던 거는 그 기본 그 구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 살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이제 활용하겠다, 자기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새롭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냉전이 어차피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관점에서는 과거를 회귀하는구나, 뭐 상징적으로 모였구나. 그리고 이제 서방 측을 향해서 이 동북아시아죠, 미국 포함해서 서방 측을 향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모였다. 그런 정도로. 그리고 우리 이 동북아시아 서방 국가에서 그거를 그렇게 과대 평가 아니면 과소평가도 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화면에 보여진 그대로 그냥 평가를 해서 그냥 적정선에서 머무르지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 했던 외교 어떤 방법을 이제 답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북한이 그 러시아에 끌려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들어갔던 파병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60년대 중반 베트남전에 참전, 미국에 함께 참전했던 그 과거의 사례를 상당히 뭐 나름대로 분석하고 참고해서 똑같이 흉내를 낸다. 이제 그런 측면에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또 후속 자기들 나름대로 조치로서 이 전승절에 참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만 10년 전에 그 당시에 정부의 대통령이 이제 또 올라갔죠. 막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크게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뭐 행사, 국제 행사, 또 군사 퍼레이드 그런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가 밀착하는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베트남전 때 참전한 걸 보면은 거기서 실전은 이제 보병 전투 중심으로 대게릴라죠. 실전 경험이 쌓여가지고 희생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70년대 이제 중반부터 그분들이 이제 참전한 분들이 예비군으로 이제 바뀐다든지 해서 뭐 유사시에 보병 전투 중심으로 실전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이게 든든하다 했는데 70년대 중반에 75년이죠 정확히 얘기해서 K방산의 이제 시초가 75년인데 그 당시에는 병력의 어떤 숙련도 전투 숙련도 문제보다는 무기가 뭐 신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모자라고 기존 무기도 모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다 한꺼번에 결합이 된 상태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건 잠깐 짧은 기간이었고 북한을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에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해서 어떤 드론 중심의 기술을 뭐 전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전체 부대는 아니었고 일부 이제 특수부대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들 하죠. 뭐 또 특수부대도 아니라고 얘기도 하신 분도 있고 그건 드론에 국한된 거고 전반적인 기갑전이나 뭐 포병전 현대전의 모든 육해공을 다 합해서 경험을 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위협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드론을 사용한 특수전,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전 쪽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했을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당하고 대응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인 전면전보다는 이제 일부 제한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좀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뭐 육해공, 해병대 포함한 그런 이제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처럼 그런 규모는 수준은 아니고 일부 이제 제한된 면에서 전투 방법을 이제 배웠다. 이렇게 해서 좀 좁히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이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 없고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또 현대전은 또 다른 무기, 종합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들을 더 어떻게 운용할지 뭐 병력이 줄어들면은 현대전 무기들을 어떻게 잘 종합전에 맞게 지휘 통제, 정보, 우주전, 사이버전 이런 거를 어떻게 다 결합해서 어떤 뭐 다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유사시에 이걸 활용할지 그 부분을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북한군의 일부 부대가 참전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또 물론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이제 과대하게 언론에서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군 당국에 해당 관련된 사령부들, 대응할 수 있는 사령부들에서는 다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대응책은 뭐 마련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이 동아시아 정세와 국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정세라기보다는 그 행사에 중국의 전승절 그 열병식 행사에 뭐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거기에 참가한 나라들 하나같이 회색 국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당일날 보니까 뭐 네팔도 이제 뭐 참석을 했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좀 소규모지만은 군사 협력도 있어요. 뭐 이렇게 비정규전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수송기도 몇 대 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현재 뉴스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 내부 이제 어떤 그 SNS 차단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폭동이라고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정부에 대한 항의죠. 그 네팔 그 부정부패 정부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대응하는 지금의 부정부패 정부라고 하는 데는 또 폭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은 그러한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변함이 근본적으로 있던 지구상의 국가 어떤 체제나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변함이 없구나. 잠깐 30여 년 동안 냉전이 이제 중단 끝이 나서 30여 년 동안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여행 특히 여행들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물론 이제 저도 뭐 이제 출장 겸해서 다니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다시 옛날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들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참석했다는 거는 자기 할아버지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외교를 하는 게 펼치는 게 양다리 외교. 그대로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새롭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신세대 분들께서는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시면은 이게 좀 뭐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좀 뭐 나이 먹은 세대에서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 퍼레이드라는 게 이게 뭐 오랜 기간 중국이 이제 과시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연히 신무기로 공개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2024년 10월 달에 국군에 날 때 현무 파이브를 공개하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개발이 완성돼서 양산 배치가 돼서 실전 부대에서 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무기냐.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군사 퍼레이드라는 거는 뭐 러시아, 중국, 북한도 이제 일단 개발하고 있는 무기 중심으로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후속 그들이 이제 생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계속 감시, 정찰, 분석 뭐 이렇게 해서 대응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현재 그 행사를 이제 보면서 그 보여준 거는 이제 좀 과장된 것도 없잖아 있고 또 일부 무기들은 또 실용화가 안 돼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뭐 무인기 체계가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뭐 오래전부터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외형상으로는 새로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더 확장할수록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대응하는 이제 어떤 국가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게 아니면 동맹을 또 더 끈끈하게 한다든지 뭐 필리핀 같은 나라가 호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당되는 나라가 군사력을 크게 보여준다고 해서 이쪽이 가만히 놀고 있거나 뭐 쫄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에스컬레이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이 이제 촉발도 되고 이게 다시 이제 냉전 시절 물론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뭐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것 뿐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에서 어떤 군사비, 국방력 나름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러면서 군사 협력이 또 많이 이어지고 또 경제 어떤 수출 문제에 있어서 다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80년대 그런 이제 어떤 서로 알아서 각각 경쟁하는 뭔지 그런 체제로 돌아간 것 뿐이죠. 이게 뭐 평화로운 어느 정도 물론 중간에 대테러 전쟁이 있었지만은 미국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많이 왔다 갔다 막내를 했던 그런 시기는 이제 뭐 끝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비자 규정을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300여 명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뭐 일본도 뭐 그런 경우도 관광이 이제 너무 자기들 손해 본다고 뭐를 올린다든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그런 분야도 문이 닫히고 있다고 봐요. 30여 년에서 35년 사이에 즐거운 시절들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결국 이어진 게 군사력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러 전쟁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전승절 뭐 행사라고 해서 그 자체는 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은데 그런 민간 분야까지 어떤 계속 이제 이게 확장되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생활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